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표입니다. 제가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님 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기표 의원님 지원하는 화요일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헌재 선고 기일 도대체 언제 잡히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타들어가는 심정일 텐데요. 오늘 불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팍 초대석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광주의 소식을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불팍 시청하시는 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때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불팍 히트앤드런 시간. 화요일 4번 타자 박주민 의원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박주민 의원님 애타게 지금 달려오고 계신가요? 차를 타고 계신가요? 천천히 와주시면 제가 오신 다음에 뭐라고 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용우 의원님도 함께 나오셨는데요.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이용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선 의원님 중에서도 아주 논리 정연하시고 잘생기시고 빛나는 분입니다. 조금 길게 인사하셔도 되는데. 예, 짧게. 아니 이용우 의원님이 오늘 네.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네. 완전히 보내고 네. 여기 고정으로 합류하실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방송이란 그런 겁니다. 고정이에요? 박주민 박주민 의원님. 4번 타자 고정인데요. 아, 예, 그러구나. 지금 이제 5번에 4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 자리 바꿀까요? 네. 욕심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 탄핵 청구를 결국 기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판관 8명 중에 5명이 기각 의견이고요. 2명이 각하 의견, 그리고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죠. 다 보셨을 겁니다. 전 국민이 아마 안 보신 분 없었을 것인데요. 최근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고 기일도 계속 늦어지고, 그러니까 불법 시청자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이거 윤석열 혹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야? 각하되는 것 아니야? 아니면 또 기각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 이용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어제 오셨네요. 박주민 의원님. 제가 네. 밀어내야 돼. 네, 밀어내기로 지금 작당하고 있었는데 밀어주세요. 좀 일찍 오셨습니다. 죄송해요. 네. 우리 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네. 박주민 의원님 들어오셨습니다. 4번 타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주민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이 어제 헌재 결정 한덕수 관련해서. 헌재 결정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용우 의원님이 딱 네. 입을 딱 떼기 직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용 의원님 최고 말씀하시죠. 정보가 이용우 의원이죠. 네. 네. 한숨 돌리시고 네.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하 얘기가 이제 어제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2명의 각하 의견이 나왔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뭐 이제 각하 쟁점도 전혀 다르고요. 오히려 어제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재판부 구성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렇게 탄핵 소추되고 나서 최대행이 임명했던 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문제도 네. 얘기했는데 그건 이미 교통정리가 됐죠. 네. 다 계속 선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정리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그 내란죄 내란 행위 부분도 거기서 한번 그렇게 주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사실은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꾸는 부분은 각하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네. 본안에 들어가서 재판부가 필요하면 내란죄 검토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내란죄 검토 안 하면 되고 그냥 재판부가 알아서 할 본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법리를 모를까요? 알면서도 그렇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주장하는 거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기타 각하 사유로 여러 가지 얘기되는 부분들은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잘 보시면 이미 다 배척된 주장들 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든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재탕이고요. 다 배척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증거 채택을 왜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하지 않느냐. 그 두 분 그렇게 주장하죠. 이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 또한 마찬가지로 각하 검토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그 증거 제외하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 2차례 변론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평의를 하면서 증거 채택 어떻게 할지를 다 의사 합치를 해가지고 미리 절차를 의논하고 한 결과라는 이미 거죠. 다 정리된 부분이라 사후적으로 이미 다 정리된 부분을 이제 와서 그때 우리 증거 채택한 거 잘못했네. 잘못이야.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뭐 거죠. 헌재가 그냥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걸 완전히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 절대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문을 쓰는 것은
법률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각하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내용이 들어가면 기각은 뭐 불을 보듯 그러니까 인용은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각하 정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그렇죠. 기각을 얘기하려면은 본인들이 했던 말도 많이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중에 상당수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찬성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해왔죠. 예, 네. 뭐 내란이란 말까지 입에 담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 있다. 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각하로 앞뒤가 말을 싹 다르니까. 바꾼 것 같고 심지어 기억나시겠지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저쪽 당 의원들이 자기네들 텔방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우리도 막혀서 못 들어갔어 막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각을 계속 주장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못 들어왔다는 것은 들어갔어야 했고 네. 들어가서 그걸 저지했어야 됐다 이런 거를 그렇죠.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각하 주장을 보니까 대체로 저도 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는데 무슨 내란행위 뭐 그런 얘기는 그건 권성동 옛날에 소추위원이 이미 과거의 권성동이 현재 권성동을 탄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적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때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 위원일 때 저도 탄핵소추 위원단이어서 그 사람 했던 말 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영상을 진행을 만드셨잖아요. 다 하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면 헌재 옛날 영상 다 찾아서 항상 제가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쇼츠가 공전에 이틀 쳤습니다. 역시 그 경험이라는 것에서 우러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걸 정리했거든요. 강일원 네, 재판관이 네. 탄핵 아, 네. 관련돼서 불충분한 규정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많이 정리했어요.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 그게 이제 거의 다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때 이제 한번 정리가 돼서 바이블처럼 좀 네. 된 면도 있고 그때 헌법재판의 이론이 굉장히 성장한 그런 네. 계기였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기일이 이제 늦어지게 된 어떤 그런 걸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내리자 이렇게 네. 설득을 했던 판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뭐 그거에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고. 저 완전 내피셜입니다. 네네. 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 선거를 먼저 내려서 국정 혼란을 최소한 공백을 막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면서 이제 인용 의견을 가지신 재판관들을 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는 것으로 좀 설득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내피셜이. 그렇죠. 저도 네. 다른 방송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어떻게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네. 그런 어떤 조짐이랄까 힌트 같은 걸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의 어떤 좀 몸에 배인 게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의 이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 진행할 때 보면은 결론을 그 A라는 사람을 손을 들어줄 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재판 진행을 하는 어떤 경향들이 또 알게 모르게 또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A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한 부분이 그런 어떤 시그널 아니겠냐 이런 지배적인 또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고 지연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변론 준비기를 2차례 했거든요. 네네. 윤석열 탄핵 사건. 네. 제가 영상을 지금 2번, 3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미 있는 발언을 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게 한 번 더 보면 더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2가지 의미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는 그 정영식 재판관과 이민선 재판관이 그때 당시 변론 준비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 그 대리인들이 엄청 뭐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게 그거는 법적 평가의 문제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잘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네. 한마디 딱 정리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채택 기준과 관련해서 이 재판은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하고 다르다. 그래서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어떤 증거 채택 기준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증거 채택을 하겠다라고 증거 채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평의를 거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라고 워딩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밖에 지금 다툴 게 없기 때문에 그 네. 정도도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결정 보면서 혹시 따로 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오늘도 그렇고 다른 매체에 나가서 좀 얘기한 네네. 바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히 여기서 얘기해 제일 주시면.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좀 내부에 이견 있는 쪽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설득용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정합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저도 그걸 그잖아요. 느꼈습니다. 막 네. 레고를 똑같은 색깔로 다 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색깔이 껴져 있는 듯한 느낌의 네. 결정문이어서 이거는 좀 급히 약간 타협한 결정문이다. 그렇죠. 특히 사인의 그 기각 결정. 네, 사인의 기각 결정이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걸 선언했다. 네. 해놓고 그렇지만 위헌 위법성이 위중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장면이 완전히
커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문을 네. 다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타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거칠죠. 그렇죠. 거칠고 막 거칠어서. 짜집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 그래서 이건 약간 그 타협의 산물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예측이 계속 틀렸다 그러는데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예측을 하는 건데 적어도 예측이라는 과정에서는 좀 틀렸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정보가 좀 맞는 부분도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 2명의 재판관이 계속해서 절차에 관련돼서 시비를 건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많았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2명이 절차를 문제를 딱 제기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정계선하고 김복형 두 분이 다툰다 심하게 다툰다라는 첩보가 있었는데 완전 반대로 지금 둘이 그렇죠. 예. 내용을 달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렸던 얘기들 중에 이 판결을 봤더니 재판관의 성향이나 재판관의 어떤 태도 정도는 추출해낼 수 있겠구나. 이 판결을 보니까 네. 이런 느낌 좀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는 나와야 될 텐데요. 근데 나오겠죠? 이제 예. 절차가 이제 그 지연이 되는 와중에 그러면 어느 날 선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좀 추측하기 어려운 건 맞고요. 근데 진짜 정상적인 헌재의 모습을 마지막에라도 조금이라도 갖추려면 이번 주 내에 하는 게 맞긴 맞죠. 네. 국가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 할수록 날마다 그 권위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선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인용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는데 제가 그것만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보십시오. 탄핵 인용한 헌법재판관 집 주소를 얻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 법원이든 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자유롭게 열려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방식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그래야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그렇죠. 다가갈 수 내용에 있다. 집중이 되는 면도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들은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을 넘어서서 물리적 공격을 지금 감행하자라는 것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수준까지도 지금 감행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엄청 좀 신속하고 엄중한 좀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례를 저 좀 부분에 남겨야 된다. 선제적으로 수사도 하고 예. 즉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중 협박죄 요것을 얼마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좀 저는 만약에 저런 것들이 또 공중을 상대로 또 어떤 선동을 하는 어떤 취지까지 나아간다면은 좀 의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기 네. 예, 변호사님. 네. 네. 지금 뭐 지금 심우정 총장이 네. 뭐 딸이 좀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 딸, 네. 검찰총장 딸, 이 특혜 채용 논란이 있는데요. 아, 예. 네, 이거 지적하신 한정혜 의원님의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원래는 서류 조작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아까 거기 봤었던 6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지원, 교육 운영 지원 업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잘 보겠습니다. 특혜 채용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 채용 공고를 먼저 네,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먼저 2014년 1월 25일에 공고를 낸 다급 채용 공고가 있는데요. 여기 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공 분야도 뭐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요 한정혜 의원실에 따르면은 이 심 총장 딸 신모 씨는 이 당시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고 소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습니다. 취득 예정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립외교원에서는 이걸 수십 년간 바꿔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이게 예정자랑 소지자랑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공 분야도 사실은 지원 가능한 전공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원 공고 냈던 뭐 교육학, 인문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인데 이 신모 씨는
국제통상, 뭐 국제협력 요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원 전공도 아니었다라는 학위 거예요. 소지자 그다음에 전공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에 합격했다는 얘기네요. 그때 네, 채용에 그것이- 합격해서 근무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2024년 1월 25일에 채용 공고가 냈던 거는 네. 채용이 돼서 8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있나요? 그치지 않고 네, 8개월 근무하고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8개월 근무하고 2025년 1월 3일에 네.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급 연구원 한 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네.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책조사와 군사 방산 부분이 있는데 정책조사 부분에 북한에서는 한 명을 뽑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정책조사 관련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요게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예요. 둘 다 충족해야 충족을 해야 되는 됩니다. 얘기죠. 네, 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요게 최초의 자격 요건인데요. 이 당시에 외교부는 면접까지 진행해서 최종 선발 1인을 한국어가 서툴다. 뭐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 자녀 전에 합격했던 최종 1위를 불합격 처리했다는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이유는 한국말이 서투르다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2월 5일에 정확하게 사실 불합격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알 수는 않습니다. 없다. 네네. 네. 근데 2월 5일에 다시 공고를 냅니다. 이게 불과 뭐 한 달여 사이에 다시 공고를 내는 거고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이 바뀔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런데 왜 이게 웬걸입니까? 바뀝니다. 자격 요건이 바뀝니다. 이게 이 연구원 분야가 전공 분야가 경제 분야가 아닌 국제 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뀝니다. 맞춤형인 느낌이네요. 맞춤형입니다. 아. 한 사람을 위해 맞췄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 요건으로 뽑았던 사람은 불합격시키고 네. 요건을 바꿔서 마치 맞춤형인 것처럼 해서 다시 뽑았네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미달인 게 실무 경력 2년 이상. 아하. 요건 채울 수가 없었어요.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당연히 안 됐고 그 전에 뭐 외교부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교육지원부였기 때문에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예 자격 미달인자예요. 이 자격 미달인자를 외교부에서는 일단은 합격을 시키고 최종 뭐 신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고양이 조카님이 심우정 딸 때문에 저 자리 들어가야 할 사람이 불합격됐네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요. 해주시네요. 요 공고를 확인했던 사람이 무려 6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6천여 명? 네. 6천여 명. 뭐 몇 명이 지원했다를 떠나서 6천여 명 중에 나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아예 지원조차 안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난 자격 요건이 안 되지만 지원해 볼 테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서 이건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총장 아버지면 참 이게 지금 이렇게 취직돼도 되나요? 앞에는 국립외교원, 네. 그죠? 거기에 이제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심우정 총장 딸이 지원을 해서 각각 예. 네. 네. 잘 안 들렸습니까? 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우정 총장 딸이 네. 다녔던 대학원의 그 은사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정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당시에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 현 주일대사가 아이고. 그 심우정 총장 딸이 대학원 재학할 때 당시 교수였고 심지어 수업을 들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아마 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렇게 채용돼서 근무를 했어요. 네. 외교부에서 또 이제 자격 요건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맞습니다. 예. 채용이 됐어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못 맞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이런 의혹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채용 비리인데요. 채용 비리가 가지고 있는 극악성이 뭐냐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오랜 기간에 거친 노력들을 물거품 만드는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 그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요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조작한다거나 면접을 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붙지 않아야 될 사람들 아마 네.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로베가 추천하고 그럼 하나은행. 그 추천 예.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추천한 사람들을 명단을 관리해가지고 요거 좀 잘 면접 과정에서 잘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업무방해로 형사처벌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맞추면 어떠신가? 요거는 바로 뭐 수사해도 바로 금방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이건 같은데 수사를 해야죠. 어떠신가요? 왜냐면 이 정도로 그 의혹이 제기됐고 네. 하면은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심우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의혹을
의혹을 좀 깨끗하게 턴다는 의미에서도 수사는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그 조국 그 전 장관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요. 뭐 10분의 1만 해도 충분히 참 밝혀낼 수도 진짜.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하나은행, 뭐 은행 이런 떠나서 네, 네. 조국 대표라든지 뭐 인턴, 뭐 확인서 이런 거 작성해줬다고 최강 의원은 바로 그냥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못 찾는 게 티켓 채용 비리 아닙니까? 청년들 2030 청년들 네, 그 울분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심우정 검찰총장 딸 어떻게 최종 합격으로 끝까지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창민주님은 이제 나 모딸 한동훈 딸 한 모딸도 조국 발전 수사하라 뭐 이런 말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의 어떤 분노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수사했을 때를 떠올리면 이건 바로 지금 수사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하고 있나요? 수사를 떠나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조차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요? 채용 기회 이런 것도 사실은 뇌물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수사할까요, 근데? 예. 수사를 떠나서 지금 이게 최소한 주목하지 않으면 이대로 이 사건이 덮인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허탈함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가 되고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될 문제를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우리 한정 의원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찾아내셨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 우리 공직선거법 내일 선거인데요.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용우 의원이 가장 잘하는 그럼 우리 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뭐 사건을 계속 팔로우한 건 아닌데 잘 아시는 것처럼 2심 재판부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저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 공소사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1심에서 지금 무리한 선고라고 지금 저도 무리한 선고를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논평해 주시고 2심 과정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그 1심은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서 이제 그렇죠. 그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소위 김문기 관련 발언,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 발언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죠. 예. 공사실이. 김문기 관련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발언 내용을 짜깁게 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이 왜곡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아 이렇게 발언했는데 허위다 이렇게 나아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 자체가 잘못돼 버리니까 결론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1심에서 공소 제기한 것 중에 일부 무죄가 되고 유죄가 난 것은 지금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네. 확정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긴 텍스트인데 네. 잘라서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김문기 관련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는 몰랐다. 몰랐다. 알았냐 몰랐냐 나중에 몰랐다. 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예법 관련해서 알았다. 협의하느라고 그때 알았다. 네. 이 두 가지는 무죄.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이 발언인데 그 사진을 국민의힘 사진을 이제 그 네 명이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모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모 의원이.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네 명이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 아, 4명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4명처럼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네. 4명은. 예. 근데 나중에 확대해 보니까 예. 전체 사진을 보니까 10명이 지금 모여 있는 네. 사진이죠. 네. 예. 그래서 아 이거 조작됐다 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발언의 취지는 골프를 안 쳤는데 아니 쳤는데 안 쳤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사진의 조작 이 그래-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네. 그거잖아요. 저 사진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 저 조작한 거죠가 사진을 조작한 거죠란 말이잖아요. 의미죠.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예. 그거를 이제 저 앞에 네.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는 워딩과 연결시켜 가지고 네. 골프와 관련된 골프를 쳤냐 안 쳤는데 쳤냐 안 쳤다고 얘기한 거다. 네, 그걸 조작한 거라고 발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골프 쳤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저거는 발언 자체를 정말 엄청나게 왜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항소심에서 그래서 공소장에서 이제 저런 얘기들 막 불라불라 막 써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판사 3명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 3명 다 돌아가면서 도대체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출발은
어떤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뭘 거를 거짓말했다는 거야? 네. 이거잖아요. 예. 거기가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이 뭔지를 이 대등재판부 재판관 3명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검사에게 물어봤죠. 모르겠다. 뭐냐? 모르겠다. 제발 구체적으로 특정 좀 해달라. 네. 2심 재판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 검찰이 알겠습니다. 공소장 변경할게요. 변경했어요. 네. 변경한 것도 또 모르겠대요. 아하. 그래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2심 재판부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출발은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막 양쪽에서 공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재판부도 모르겠다라는 이 재판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재판 자체가 아니다. 좀 정리하면 그렇죠. 검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한 거잖아요. 네. 거짓말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재판부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좀 알려줘. 근데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재판이 될 수 있겠나요? 왜냐면 그걸 특정하는 순간 바로 무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또 문제가 됐다는 발언이 백현동 관련한 네. 것인데 네. 이 백현동 관련된 발언은 무엇인가요? 백현동 관련한 것은 좀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네. 네. 소위 그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5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하면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논란이 중앙부처와 성남시 간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혁신도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의 조항 43조 6항이라고 하는 이 의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걸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받았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쨌든 좀 막았다. 그래서 좀 잘 진척이 안 됐다. 여기서 일단락이 됐어요. 이 발언은. 네.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이야. 네. 그럼 사실이니까 이제 문제 못 삼아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 이제 백현동 발언인데,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말하자면 특별법의 43조 6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수차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저런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내용만으로 보면 네. 협박한 거죠. 이 말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 네. 그거는 공소사실에서 한 뒤에 말이 아니고 앞에 말할 때 협박합니다. 받았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한 거고. 5개 부지가 있는데 앞쪽에 4개 그렇죠. 부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걸리는 그것을 거고. 협박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렇죠. 예. 백현동 부지에 관련돼서 협박을 했다는 말을 안 하고 안 했는데. 없었어요. 예. 근데 그걸 엮어서 마치 1심에서는 네.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협박은 협박 자체로 별도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네. 무슨 협박이냐 자율적으로 해놓고 네. 알아서 해놓고. 근데 사실은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여러 가지 뭐 와서 전화로 공문으로 이렇게 한 것이 당연히 일선 공무원이나 성남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은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협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을 근거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버텼다. 그러나 백현동 부지는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못 버티고 어쩔 수 없이 일부 해줬다. 이건데 중간을 빼고 의무 조항을 근거로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발언을 짜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중간을 빼고. 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건너뛴 거고 네. 마치 백현동 발언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했다는 문제가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감의 장소에서 했던 그 얘기도 어떻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그게 이제 국감 장소에서 네. 얘기한 것이 과연 형사처벌 될 수 그래서 있냐? 변호인단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부분 그 국감장에서 한 얘기인데 네. 아시다시피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네. 따라서 위증이거나 그렇죠. 허위 어떤 진술을 했으면 국회에 고발이 고발이 있어야만 있어야 수사가 되죠.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닌 일반 공선법으로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각하로 생각했습니다. 예. 사실. 예. 공소기각 그 관련된 공소기각인데. 판례도 있었다고 네.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관련 이 사건 변호인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항소심은 아마 바로 잡혀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 예, 공소기각이겠죠. 예, 예, 공소기각. 예, 예,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그걸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다른 처분 받지 않는다는 게 요 절차 형사 절차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다는 그 지점도 얘기가 지적을 되겠죠. 했죠. 네. 네. 일단 두 분 지금 벌써 얘기 나온다 보니까 글쎄 약속된 시간이 돼서 참 시간이 원래 고정 진행자가 아니시고 한준호 예 최고위원 대타하신가요?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고정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월요일, 임시로 화요일. 하더니 월화. 담양의 네. 한준호 최고위원이 월요일, 내려가면서 화요일을 쭉 이제 김기표 의원님의 예, 캐스터. 박주민 의원님 화요일 4번 타자시죠? 화요일 날 하여튼 나오는데 4번 타자인지 9번 타자인지 자, 뵙겠습니다. 메이트네요, 이제. 간단하게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뭐 예측이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두 분 한 말씀 듣고 이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할까요? 그 이용우 의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 매우 근본적인 공소하실 특정 문제를 계속 추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1심의 잘못된 판결을 좀 바로잡지 않을까 이렇게 무죄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헌재 재판 지연 문제인데요. 이미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은 탄핵 심판대에 올라와 있지만은 헌법 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을 네.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은 이건 불의에 그냥 동조하는 꼴이에요. 저는 이런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신속하게 좀 선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퇴근하시는 건 우리 저 애청자 다 아시네요. 뭐 신발 신고 있다. 퇴근 머리띠 하고 준비하지 마요. 있다. 서류 챙기고 있다. 자, 퇴근 준비 다 하시는 박주민 한 말씀 하시고 퇴근하시도록 당연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 우리 대표에 대한 그거는 내일 아마 바로 잡힐 것 같고 저도 한마디 좀 헌재에 대해서 보태자면 너무나 단순한 사안이고 너무나 중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길게 끌면서 이렇게 혼란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헌재가 본인의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네.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재라는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강화되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존재의 의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이용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불팍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소 뵙고 말씀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기정 시장님 오늘 불팍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출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 좀 한번 좀 드려주시죠. 광주에서 열심히 민주당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고 투쟁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제작진한테 듣자 하니까 불팍에 꼭 출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원래 우리 민주당 당사 이제 자주 오는데 네. 이 지하 1층 불팍 이 현장을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매월 100만 원씩을 내는 당원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낸 진성 당원이고 늘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단체장인데 네. 이렇게 광주에 있으면요 광역 그 시장을 하고 있으면 뭘 하는지를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그래서 면이 너무 있겠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광장도 나가고 투쟁도 하고 뭐 단식도 하고 농성도 하고 또 정책도 민주당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정책도 펴고 그런데 이거
100만 원씩 내는 당원인데 누가 불러주지도 않죠. 그것보다도 강기정 시장님도 강기정 TV 이거를 좀 홍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기정 TV 열심히 재밌는 쇼츠 올려도요. 네. 10,000명이 안 넘어요. 아무래도 정치나 이슈가 사실 수도권, 예. 국회 이런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예.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좀 덜 알려지는 그런 조금 불리함이 좀 있겠네요. 강기정 TV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예. 이 강기정 TV에서 좀 더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뭐 먹방 뭐 다 합니다 그냥.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정치 행위는 조금 주저주저 돼요 솔직히. 네. 이제 늘 예산도 가져와야 되지 뭐 얼굴도 보고 또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강기정 성질 많이 죽어버렸어. 투쟁성이 사라졌어 뭐 이런데 시장 해보면요. 거의 주저주저 됩니다. 그렇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역할이 예산도 있을 받아와야지.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처럼 이런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는 정말 성질 이빠이 내고 싶은데 좀 참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회에 강기정 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설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렇게 광주 알리기에 진심인 강기정 시장님 오늘 이것 때문에 바쁜 일정을 쪼개서 불팍에 들렀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예. 한번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방문, 여기도 방문, 회장님, 여기도 방문이 있습니다. 오. 여기도 방문, 저기도 방문, 광주 방문, 광주에 많은 사람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주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2월이면 광주 FC 개막전이 열립니다. 3월이면 기아 타이거스 13승 도전이 시작되는 개막전이 열립니다. 5월에는 5.18 45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세계 인권도시 포럼도 열리게 됩니다. 9월에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9월, 10월에 걸쳐서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게 됩니다. 한강의 고향 5.18의 진원지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 문화, 예술, 평화, 인권, 스포츠의 도시 광주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홍보맨이네요.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아, 여기서 방문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저기는 제 방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방문 너무 재밌게 찍으셨는데요.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서 오늘 서울에서 행사를 했다고 서울역에서 들었습니다. 행사 가졌습니다. 예. 올해 꼭 광주를 방문해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홍보 한번 해보시죠. 사실은 광주에 대해서 막연히 5.18의 도시,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네. 광주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이제 5.18을 새롭게 생각하고 한강은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던 거죠. 그러다가 12월 3일 계엄이 터지니까 뭐야 이건 도대체 80년 5월 17일 5.18 계엄은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극복했을까? 이런 느낌도 또 갖고. 그런데다가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작년에 12승을 올리고 12번째 우승을 하고 챔피언이 됐죠. 이러면서 네. 챔피언이 되면서 또 광주의 먹거리도 좋고 그러니까 광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졌어요. 아. 최근에요. 소망버스라는 버스가 광주에 왔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을 돕겠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기업에 경험한 사람들이 중소기업 자문역으로 해서 한 20명이 와서 2시간씩 상담하고 갔어요. 소망버스. 아. 또 최근에 안진걸 우리 소장을 민생연구소장을 민생연구소장. 중심으로 해서 돈줄 버스가 광주에 왔어요. 돈을 쓰겠다. 아. 예, 그래서 양동시장에서 뭐 오뎅도 먹고 5.18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버스가 왔어요. 돈줄 버스가. 또 얼마 전에는 답사 기행버스도 왔는데 이대생들이 60명이 광주에 답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11월 되면 문학소년, 전 세계의 문학 한강 작가의 글을 읽거나 그런 분들이 출판사들이 모아서 여러 나라의 그 독자들이 광주로 오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막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가면은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청취자분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매추라든지 전매추. 그 말 뜻을 전매추. 아십니까 혹시? 전매추. 네, 전매추. 점심 전매추. 추천 매추. 아, 역시. 역시. 유튜브에 광주 알게 진심인데. 저녁 추천 메뉴. 저녁 메뉴 추천. 예, 예. 네, 네. 아까 양동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예. 먹거리에 진심인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좀 추천 거리 할 만한 데 그 먹거리 있으세요? 거리가 있잖아요. 광주에서는요. 네.
특정 음식 추천하면요 상인들이 난리예요. 왜냐하면 난리.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데 아, 그렇죠. 왜 특정 음식만 맛있다라고 하냐. 저도 라고 광주 가서 해서. 그렇게 물어봤다가 그런 네. 얘기 똑같이 들은 적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네. 맞더라도 제 취향을 중심으로 추천하면 네. 그렇죠. 예. 저녁에 전날 술이라도 한잔 했다. 아하. 그러면 정신 메뉴는 호박찌개 좋습니다. 호박찌개요? 광주의 호박찌개는 정말 맛집입니다. 어. 광주 송정역에 내리면 그 근처에가 있어요. 예. 어허. 애호박찌개입니다. 애호박. 애호박찌개 참 맛있어요. 애호박을 뭐 된장 같은 데 넣고 이제 만드는 약간 모양이죠? 고추장찌개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건 설명을 못하고 드셔보셔야 합니다. 아, 애호박이랑 약간 예. 빨갛죠 국물이. 약간 빨갛죠. 빨가고 된장도 들어가고. 네. 한번 꼭 송정역 근처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점액추는 저녁 오면 육전을 꼭 드셔봐야 됩니다. 아하. 육전. 육전. 네. 이제 주로 고기전도 있지만 해물전도 있고 육전을 꼭 드셔봐야지 광주의 맛을 느낍니다. 육전은 뭐 육전의 거리 이런 건 따로 있나요? 육전에 거리 넘는데 집들이 오래된 전통 집들이 있습니다. 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 어딘가요? 모여있지 않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시청 옆에도 있고 시청역. 또 상무지구도 있고 또 옛날 구도심 지역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육전집이 있습니다. 좀 가격 차이가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는 상추튀김. 아, 상추튀김? 그건 또 뭡니까? 예, 상추를 튀김. 튀겨서 먹는 상추튀김이 아니라요. 그거 아닙니까? 오징어 다리를 그 튀김으로 만들어서 상추에 싸 먹습니다. 아. 근데 상추에 싸 먹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양념 간장에다 매운 고추를 썰어서 그걸 찍어 먹습니다. 아, 상추튀김. 간장이 아마 그 맛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우리 80년대 저희 세대가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 포장마차에 거리 가면 꼭 상추튀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지금 저녁 되기 전에 굉장히 네. 배가 꼬르륵한데. 저도 광주로 이제 재판을 갔을 때 네. 그 광주 광역시 광주라고 검색하면 또 이제 경기도 광주랑 겹쳐서 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빵집 투어. 아하. 예, 거기 광주에 유명한 빵집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빵집 가서 사야 될 것, 뭐 공룡 알빵이라든지 나비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고 젖빵집 가고 돌아다닐 곳이 한 4곳 정도 아주 아, 그렇군요.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요. 아, 네. 빵에 대해서 그렇게. 예. 네. 군산에만 그렇죠. 유명한 땡땡땡빵 빵집이고. 네, 그렇죠. 또 대전에. 대전에만 땡땡땡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에도 아문당 빵집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빵집. 네. 제가 지은 겁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네. 트렌치님 크크크 빵지술래도 아시나요? 빵집 추천해 주시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SSH님 저도 배고픈데요. 일단 이렇게 음식은 사실은 광주에 가서 맛집이라고 특별히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광주는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인데 특별히 이번 내란 사태에서 더 조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주의 정신, 더 넓게는 사실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고 그 기념식도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특별히 45주년 맞아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해오롱님 광주는 오리탕이죠. 그렇죠. 오리탕 맛있죠. 궁전제가 궁전제가 제가 특정 빵집 이름은 얘기 안 한 건데 거기입니다. 거기 공룡 알빵이랑 베비에르 궁전제가 좋습니다. 거기 아문당. 바로 근처입니다. 네네. 나비파이 뭐 나오네. 네. 사실은 먹고 싶당 이건 빵집은 아니죠? 예, 오리탕의 핵심은 미나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에 미나리가 비싸니까 미나리를 많이 안 줘서 조금 저희들이 서운한데 오리탕의 핵심은 미나리입니다. 아, 미나리 좋지요. 봄 맛있고. 예. 5.18 45주년 예. 준비하신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12.3 계엄이 났을 때 제가 났을 때 바로 저도 제가 운전하고 집에서 이제 시청으로 달려갔는데 봤더니 계엄 포고령을 내리면서요 시청이나 이런 데를 다 문을 닫으라 그래요. 다 출입금지 시켜라. 그런데 저는 80년 5.18 때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제 경험에 따라서 문을 열어라. 시청 문을 다 개방해라. 그리고 다 모이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신부, 목사, 뭐 스님, 우리 시민단체, 5.18 단체, 구청장, 시의원, 시민단체 전부 오시라고 했어요. 네. 다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와서 집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 포고령 위반으로 즉각 감옥 가거든요. 네. 저는 그날 그 우리 직원들 못 해놓고 내가 오늘로써 시장이 끝인 것 같다. 여러분 오늘 계엄 때문에. 계엄 네. 때문에 나는 이제 시장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아마 감옥을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광주의 지도자들을 다 못했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엄 무효 선언을 하고 밤 11시 좀 넘어서 그 사이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국회에서 해제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좀 적었죠. 네. 광주는 그래서 80년 경험에 의하면 광주는 살려고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안 되겠더라. 네. 광주의 그 경험이 이번 국회로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계엄군을 저지했던 것이 저는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재명 대표가 모입시다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주의 경험이 이렇게 진화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광주 금남로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극우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에서는 막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거 폄훼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보는 시장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광주 시민들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것이고. 그 전환기를 필두로 해서 우익도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 몰려와서 그곳은 금남로와 5.18 그곳은 광장은 계엄군 전두환을 물리쳤던 곳이잖아요.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장을 쓸 수 없다. 그래 이 금남로에 당신들은 발 디딜 수 없다 그랬더니 전환길 중심으로 스카이데일리나 막 이런 친구들이 도대체 민주주의를 외쳤던 강기정 시장 너는 왜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냐?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냐? 그래서 제가 헌법을 부정한 세력들에게는 자유를 줄 수가 없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프랑코 독재자들이 그랬고 독일에서 히틀러 네. 추앙하거나 흉내내면 다 잡아 들어간다 형법으로. 그래서 광주에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전두환 계엄령하고 똑같은 윤석열 계엄령 따라한 놈들은 여기 올 자격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다. 안 된다. 그런데 그날 무지무지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모욕시켰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날 우리 강주 시민 어르신들이 많이 와가지고 평소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집회 광주도 뭐 수도 광화문 여의도 집회도 그랬지만 광주도 평소에는 젊은 친구들이 오더니 그날 집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죠.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온 그 전환길 그 우익 세력들 막 오면 어르신들이 막 20-30명 몰려오면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딱 한마디예요. 뭐 다른 말 없이. 그 친구들이 5.18 기념비석 위에 올라가고 거기다 침도 받고 조롱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나서서 광주 시민이 나서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는 그럴 때가 아니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용기로 힘을 방금 얻었어요. 하신 그 여기가 어디라고란 말이 참 와닿는 것이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광주로 몰려간 것은 정말 5.18 정신 그리고 지금 계엄 해제한 어떤 헌법 수호 세력이었던 양식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아주 그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렇게 어른들까지 나와서 막아주고 이랬던 것은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계엄 때문에도 정말 열이 받고 죽겠는데 이런 우익 집단들까지 와서 금남로를 전두환 계엄군을 물리쳤던 것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열불나고 그런데 이 놈의 지금 윤석열 파면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냥 죽겠어요 아무튼 다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 1인 시위 1인 시위 하셨다는데 그 영상 좀 한번 볼까요? 예, 아주 멋진 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찌는 아침 출근길에 햇빛을 받을 수 없어서 저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좀 이상해서. 멋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멋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저기 어딘가요? 제가 이제 시청 사거리인데요. 광주 시청 사거리.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경야정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단체장이다 보니까 낮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살피자. 그 밤에는 정치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아침 출근 전에는 시청 사거리에서 가장 많은 통행량이 있는 곳에서 하고 밤에는 6시 땡 하면 제가 우리 도청앞 민주광장에 가서 시위를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왔는데 오늘은 지금 그러셨군요. 방송 때문에 못 가고 저렇게 있습니다. 1인 시하면 아까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네요? 일단 보기는 굉장히 호응이 뜨겁네요. 이제 제가 혼자 하니까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화이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선거 운동할 때 저도 이제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그렇죠. 운동 때는 제가 인사도 하고 막 손도 흔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시장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고 이제 서 있기만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용중님 요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요원이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가끔 끄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때 저도 국회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괜찮아지셔도 가끔 이렇게 선글라스 끼시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광주시정 채용비리 어깨 잘 살피세요. 채용비리 없습니다. 예. 그 12.3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지금 윤석열 파면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한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점의 현상에 대한 진단이랄까요? 네. 그런 말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해야 하는데 봄이 되면 개학도 하고 야구도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새로운데 지금 정치만 새롭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우선 이제 가장 대외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경제와 지금 트럼프의 이 무역 이 통상 압박이 제일 센데 네. 그 지점을 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내란을 종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민생이 하도 어려우니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 그걸 우선해서 좀 세워줘야 될 것,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이제 광주시장인 만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 분권을 진짜 딱 헌법의 못을 박고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지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빨리 탄핵이 맞습니다. 예, 네. 인용돼야 될 거고 지금 대외 관계가 지금 사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지금 대처도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민생 실천 말씀하셨고 근데 지방분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가 제가 이제 법사위에 오기 전에 국토위에서 활동할 때 보니까 특히 서울과 이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지방은 광주가 오랜만에도 작년에만 해도 한 7,000명이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네, 전남에서 광주로 들어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네. 그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광주는 유지되는데 지금은 들어올 전남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찾아서 또 대학을 찾아서 학교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전 이남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농촌 지역은 더 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시장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지방이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수도권은 집값도 비싸고 너무 몰려들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너무 그러는데 과밀화되고 있고, 과밀화되고 지금 있고. 수도권은.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이제 조기 대선이 만들어지고 치러지고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 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막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 이어받을 건 받아서 또 새롭게 할 건 새로 해서 그 점은 특별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 파괴 세력이 이제 조속히 물러가고 네. 민주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이 정권을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특히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진짜 지방 균형 발전,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큰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광역시장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네. 저도 근데 갑자기 광주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빵집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가면은 서울에서는 먹지 않는 그 생고기, 네. 소고기인데 육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육사심이라고 그래요. 육사심이. 네, 근데 육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육회는 좀 시간이 지난 고기를 써는 거고 네. 생고기는 바로 정말 살아있는 네. 그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렇게 그거 파는 집도 있고 그래서 생고기는 다 팝니다. 우리 광주 오시면 광주 가면 특별히 예, 맛있다고 해서 제가 또 맛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광주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문흥동 저희 집 앞 식육점은 생고기가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네, 예. 오늘 시장님과 함께한 불팍 초대서 네. 우리 불팍 구독자분들께 광주 꼭 오시라는 좀 영상 홍보 영상으로 영상 편지 좀 마무리하는 남겨주실까요? 멘트를 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조금 시간을 끌어드리면 영상 편지를 해서 광주도 소개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인사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블루파크, 네. 불팍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민주당이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내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여러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판을 7개를 받아봤는데요. 무죄 4개, 유죄 3개를 받아봤는데 정말 재판 받으면 괴롭습니다. 저도 막 국정원 댓글 감금 사건에 1심, 2심, 3심 무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정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일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 가지 분석한 것 저도 밖에 들어보니까 100% 공감이 돼서 분명히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죄 나면 우리 민주정부 새로운 정부 잘 구성해서 정말로 지역도 잘 균형 발전하는 민생 경제를 잘 돌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봤으면 네. 좋겠어요. 파면 빨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님. 광주로 이사 갈까요? 이런 댓글이 날리는 걸 봐서 오늘 환영입니다. 강기정 시장님 모신 것은 절반에서 전공은 적어도 이런 것으로 생각이 역시 됩니다. 광주 홍보보다는 지금은 파면 정국이다. 네. 정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역시 민주시민, 역시 민주시민의 광주시 시장님, 역시 광주광역시 시장님. 야, 파면, 오직파면. SSH님, 강기정 의원님 정 가는 스타일이세요. 이재명 대표님 무죄 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광주에서 불파까지 걸음해 주신 강기정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이 이제 강풍을 타고 안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이 추가 발령됐는데요. 신속하게 산불이 잡혔네. 강 시장님 고맙습니다. 명함 주시고 가면서 화면을 가르셨습니다. 안 나가셔도 되는데. 신속하게 산불이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애써주신 우리 소방대원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파면 집회가 계속 열립니다. 퇴근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